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저평가되는지 모르겠어. 중국과의 대중국 외교에서 전승절대 시진핑 왼쪽에 쓸 수 있는 대통령이 역대 누가 있었냐고.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쓴 걸로도 더 이상의 외교가 필요 없는 거죠.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는 특별히 뭘 안 하더라도 그 아우라와 분위기만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상대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어요. 헬로 동지들, 뚝배기 브레이커 헬마우스입니다. 자, 오랜만에 헛소리 유튜버 뚝배기 깨기 담당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 여러분과 함께 간만에 가세연으로 갑니다. 요즘 가세연 채널 가끔 보다 보면 말이죠, 이제 연예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가수 김민종 씨가 나왔는데 요렇게 화장품 팔고 갔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전과 있는 연예인이 전 개그맨, 전 MC, 전 라디오 DJ이신 분, 전과 있는 연예인 이혁재 선생님입니다. 하기는 원래 이제 가세연이라는 그 채널 자체가 전짜리들이 모여있는 데가 원래 가세연이긴 합니다.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전 기자, 요 양반은 저는 뭔 전인데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 근데 이제 뭐 나가서 자기 활동할 때 뭐 연예계 뒷담이나 좀 까고 뭐 그러면 뭐 지들끼리 유튜브 각이다 그러면서 하면 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지들이 모르는 분야, 전문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 떠들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저렇게 아무렇게나 지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얘기 아무 근거도 없고 전혀 정확하지도 않은 저 얘기들이 조회수는 또 존나 잘 나와요. 이게 막 30만 40만 막 팍팍 찍어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거를 어쩌면 사실이라고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이게. 자, 그래서 정치 시사 관련해서 전혀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 헛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양반들이 가세연에 나와서 할 얘기라는 거 뻔합니다. 결국 또 이명박 코인, 박근혜 코인, 우파 코인, 극우 코인 이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일단 1번 코인 이명박 짱짱맨 들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 때 대한민국이 중국하고의 무역 수지가 이게 무역 교류가 30% 이상 넘어가면 목줄을 쥐게 되니까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자고 그래서 그물망 외교를 한 게 동남아와 우즈베키스탄으로 연결되는 우리가 한류를 그때부터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7개국 나라로 번역하면서 막 국가에서 드라마를 막 뿌려줬다고. 그런데 그 그물망 외교는 그때부터 한류의 기본은 2010년도 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초석이 이렇게 다져오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야, 이혁재 선생님이 선언하기로는 MB의 외교야말로 신의 외교다. 이 MB님은 말이야 모든 걸 알고 계세요. BBK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게 MB의 선견 지명하에 있다 이겁니다. 한류 이거 MB가 이미 다 한 거야. 그러니까 MB께서는 이걸 다 알고 한류를 무기로 해가지고 그걸 털레털레 들고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시아를 누볐다 라는 뇌피셜. 이거야말로 무역이 뭐고 산업이 뭐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해서 작동을 하는 건지 아무 관심이 없어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냥 야부리만 털어. 어떻게 해서 저런 식으로 작동을 했다는 건지 이유가 뭔지 결과가 뭔지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모르겠고 드라마를 번역해서 막 뿌렸더니 한류가 막 되고 막 무역이 막 되고 막 그래가지고 대중국 의존도를 막 낮추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몇 개 안 되는 아는 단어들을 조합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시사평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중국 무역 의존도라는 게 중앙아시아에다가 한류 드라마 몇 개 뿌려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잖아. 그게 될 리가 있겠어 그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빵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떠들게 되는데 대중국 무역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뭐냐?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이다. 요즘 제조업이라는 거는 이제 규모 자체도 워낙에 크고 품종도 다양하고 체계도 복잡하고 기술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A부터 Z까지 완전히 총체적인 거를 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되는 나라가 있다 손 쳐도 이 생산 단가 자체가 너무 높아져. 단가 못 맞춰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글로벌 분업 체계다. 이를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품 설계는 여기서 하고 원재료는 뭐 저기서 가져오고 소재 부품 여기서 가져오고 최종 조립은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 유통, 판매 다 각각의 다른 나라들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어떤 소재나 장비는 일본제를 사다가 그거를 구미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구미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이 돼. 중국의 뭐 선양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공장에서 홍미 휴대폰에 쏙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샤오미 홍미폰이 되면 그게 인도 가서 팔리는 거야. 이게 글로벌리하게 돌아가는 게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이게. 근데 이 GVC 사슬에서 한국이랑 중국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 한국인이라면 모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도 선진국답지 않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다. 근데 모두가 알다시피 너무 한쪽으로만 쏠림이 있으면 그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리를 좀 다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거는 2010년대 이후에 모든 한국 정부라면 다 같이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를 조금만 생각을 해봐. 그거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서 중국의 역할을 대체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밸류체인으로 포함이 되기에는 그 나라들에는 제조업 생산 뭐 역량도 좀 부족하고 공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을 대체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요. 그 나라들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 중국을 대체하는 GVC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 외교, 자원 외교, 그 나라들에 많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외교 역량을 집중시키는 핵심이다 이거야 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혁재가 주어 섬기는 MB정부 때의 국정기조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알죠 여러분? 사자방, 자원 외교. 자, 요 기사들 봐요. 이거 MB 때 나온 거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대통령 우즈벡 도착, 자원 외교 본격화, 한국 카자흐 정상,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 강화. 이게 MB정부 때다. 헬기예요? 자, 니들 말대로 말이지. 그 중국과 관련된 부분, 대중국 무역 의존도, 그러니까 GVC 의존도를 좀 분산시키겠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칭찬하려면 MB정부 때가 아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이 신남방 정책을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중장기적으로는 뭐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어떤 아시아계의 국가들,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가깝고 그리고 제조업 역량도 충분히 좀 확보가 되고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돼야 뭐라도 좀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서 공장 빼가지고 베트남으로 공장 많이 옮겼죠. 그 성과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무역 구조가 바뀌어.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자,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10개 뽑으면 베트남이 3위입니다 지금. 물론 여전히 중국하고 홍콩을 합치면 무역 의존도가 30%가 되긴 하죠. 근데 이거 보면 인도 7위, 뭐 싱가포르 8위, 말레이시아 10위,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분산을 시키려는 노력들. 여기 어디에 뭐 카자흐스탄이, 우즈베키스탄이 이런 나라가 있냐 이거야. 그런 나라들은 10위권은 그냥 쫙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보면 동남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하고는 우리가 외교를 하는 목적, 방향성,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니네처럼 그렇게 뭐 탑골공원에서 아무렇게나 그 썰 푸는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이게 답을 할 수가 없어. 어디 나가서 썰을 풀려면 최소한 뭘 좀 찾아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야. 자, 다음 코인을 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박근혜죠. 박근혜 정부의 위대함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우리 이혁재 선생님 만나보시죠. 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저평가되는지 모르겠어. 무슨 뭐 최소한 씨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보자고. 중국과의 대중국 외교에서 전승절대 시진핑 왼쪽에 쓸 수 있는 대통령이 역대 누가 있었냐.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쓴 걸로도 더 이상의 외교가 필요 없는 거잖아. 안 가면 어때? 그때 우리가 이제 중국 할리가 완전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는 특별히 뭘 안 하더라도 그 아우라 분위기만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상대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어.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박 대통령 서주길 시진핑이 원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야 이거는 우리랑 혈맹인데 이분이 저리로 가게 우리가 뭐 실수한 거 없냐? 우리가 뭐 섭섭하게 했나? 왜 그러지?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해야 이게 외교지. 긴장감을 주죠. 긴장감을. 그게 진짜 줄타기지. 근데 이건 뭐 가가지고 중국몽을 꾸겠다 그랬는데 혼밥을 시켜. 혼밥을 시켜. 중국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한한령이 풀린다? 내기할까요? 얘들 그렇게 쉽게 안 풉니다. 역시 전략가. 야, 아우라 하면 우리 박근혜 선생님이죠.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것 같은 이 아우라 외교.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그냥 푸틴이가 그냥 이 아우라에 압도돼가지고 여기 옆에 서세요. 시진핑하고 푸틴 사이에 아무나 설 수 있는 줄 알아 이거? 물론 아무나 설 수 없죠. 웬만큼 미치지 않고서는 아무나 설 수 없지. 제정신 박힌 자유진영의 국가 지도자가 거기를 왜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지. 그 자리가 이제 바둑으로 치면 이제 아다리입니다. 아다리. 뭐냐, 죽는 자리예요. 아니, 한국 대통령이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설려고 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아야지.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쟤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문재인이 중국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하는 예의상 한 말들은 중국몽이 되고, 박근혜가 천안문 망로에 올라가가지고 푸틴하고 이렇게 옆에 같이 서가지고 시진핑 호구짓 한 거는 이거는 위대한 균형 외교가 된다는 거지. 니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앞뒤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와서 2015년을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다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누구나. 정상적인 대가리가 박힌 국가라면은 저 짓이 이상하다는 거 누구나 생각했어요. 이거 한번 기사 보세요. 자, 중국 전승절 열병식 평가. 미국, 유럽 등 불편한 심기. 당연히 존나 불편하지. 불편만 하겠어? 아,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제가 2015년 그 당시의 기사들을 찾아보다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조중동은 물론이고 온갖 매체들에서 이 기괴한 외교 행보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뭐 걱정을 하는 시선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빨아잡기가 바빠. 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도 한번 그 2015년 그 당시의 기사들 한번 찾아보세요. 비판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언론들이 박근혜 칭찬, 박근혜 외교 칭찬을 하는 그 와중에도 어쨌든 미국 반응이나 유럽 반응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시선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그 중앙일보의 박보균 칼럼이에요. 제목 한번 보십시오. 권력의 극적인 순간. 이야, 이 장엄한 아우라 외교, 극적인 순간을 연출한 박근혜 대통령. 이 칼럼 내용 자체가 그 천안문 막루에 올라간 거를 온갖 방식으로 이걸 치장을 해주다가 그 와중에 차마 끝까지 못하고 걱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승절은 거대 중화 부활의 선포식이다. 중국몽이다 이거야. 중국몽이다. 외국 참관자의 구성은 빈약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다. 그곳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없다. 영국, 독일, 프랑스 정상도 오지 않는다. 일본은 거부했다. 그 때문에 박 대통령의 존재는 더욱 강렬해진다. 존나 강렬해지지. 강렬해지지 씨발. 자, 한국의 부담은 중국에 기울었다는 경사론이다. 중국몽이다 이거야. 베이징대의 량원샹 교수는 박 대통령 참석은 한 덩어리 철판 같다는 한미동맹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 한미동맹을 박근혜가 타파했다.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베이징 교수라는 건 뭐냐? 이 선전 도구 중에 하나예요. 중국 선전하는 간판 교수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야, 문재인이 한미동맹을 그냥 쪼개버렸어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조중동이 뭐라고 할까요? 야, 이 나라 망한다. 난리가 났겠지. 문재인의 중국몽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그냥 오원 신문에다가 시리아 방송대국을 썼을 거라고 얘네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박근혜가 말이죠 1대1로를 추진한다. 이거를 천지사방에 방방곡곡에 떠들었습니다. 시진핑한테 하트 뿅뿅 보내면서 중국몽 뭐 이러면서 보냈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같으면 존나 욕했겠지.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아, 멋있어. 유라시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외교 정책이다. 이 대단하다 이거. 제가 헛소리하는 거 같습니까? 다 이렇게 써뒀어요.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 그 1대1로와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떤 외교를 펼쳤는지는 우리 헬머스 칼럼 그렇죠. 네, 거기에 있죠. G7 편을 참고하십시오. 자, 근데 박근혜가 저렇게 우리 진핑이를 빨아제껴가지고 그러면 외교적으로는 실제로 기대했던 성과를 얻었느냐? 이를테면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을 잘 꼬셔서 북한을 통제를 하게 하고 핵실험 같은 거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어떤 발언권을 좀 키우고 이런 거를 기대했을 거야. 자, 근데 막상 보면 그것도 아니야. 문제는 그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2016년 1월 그러니까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고 몇 달 안 됐을 때야. 석 달, 넉 달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이게 북한이 빵 4차 핵실험을 해버렸네? 뭐야? 중국에서 알아서 살 수 있다며. 이 씨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니네가 알아서 좀 통제 좀 한다며. 그래서 박근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진핑이 오빠 전화 좀 받아봐.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 익십이야 이 새끼가. 야, 박근혜 외교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아우라는 있어. 근데 상대가 전화를 안 받네. 이게 무슨 아우라야. 그냥 호구 잡힌 거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천안문에 올라갔던 이 아우라 외교 이게 완전히 패착이었어. 어떻게 된 거냐? 원래는 중미 사이에서 우리가 줄타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데 확 가버렸잖아. 확 가버리면 뭡니까? 이거 잡힌 고기야 이거. 그럼 잘해줄 필요가 있어? 그때부터 중국 새끼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학계의 평가입니다. 자, 국회 토론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조공관계로 하대하는 출발점이 됐다. 이 씨발 우리가 몇백 년을 노력을 해가지고 그놈의 조공관계를 물리쳐놨더니 다시 그걸로 기어들어가? 아니 그렇다고 아무리 그래도 조공관계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좀 이렇게 비하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저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임팩트가 달라. 뭘 보면 임팩트가 다르냐?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 말이죠. 이건 전혀 임팩트가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찾아봤는데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게 조공관계구나. 이게 대중화의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조공 국가들이 짬순으로 저렇게 이렇게 쭉 서 있구나. 저 막루에 서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세요. 요거 처음에 요게 이제 천안문 이렇게 막루에 이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보시면 푸틴이 조공 국가 중에 제일 세죠. 그러니까 푸틴이랑 둘이 이게 시진핑이랑 둘이 나오고요. 그 뒤에 바로 따로 나오는 게 저기 박근혜입니다. 이게 노란색을 입어가지고 존나 튀어 씨발. 누가 봐도 박근혜야.
독일 식당에서 저 밥 먹으면서 지나가면서 봐도 박근혜네? 이렇게 알 수 있어 지금.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게 그 당시에 중국이 자기네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저 미사일 봐. 미사일 막 군인들 막 가고 막 탱크 나오고 막 시진핑한테 격려하고 저 지랄을 하고 있는데 저기 저렇게 서 있는 거야. 한국 대통령이 중국군의 저 사열을 받는 시진핑 옆에 저렇게 박근혜가 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장면을 말이죠.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가 평양의 그 김일성 광장에다가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열어요. 거기에 막 ICBM 막 가고 막 노동 15호 막 이런 거 막 들어가고 막 탱크에다가 막 인민군 애들이 막 칼 격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보리스 존슨이 앉아 있어. 왼쪽에 보니까 아베가 앉아 있네. 이 꼴이야 이게 이런 꼴이에요 이게. 아니 거기 지금 한국 대통령이 가서 앉아 있는 게 거기 서서 중국군의 그 격려를 받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 풍경이? 물론 뭐 영상을 봤을 때는 박근혜가 껴있는 게 아주 어색하진 않긴 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어색한데 독재자의 딸로서는 아시아 독재 3인방? 하여간에 저렇게까지 했는데 통수 맞았잖아. 이 핵실험 어떻게 된 거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통수를 맞았을 때 박근혜가 하는 건 뭐다? 갚아준다. 나도 통수다 이 찐핑 새끼야. 그러고 통수를 빡 때립니다. 사드 배치를 중국이랑 제대로 협의도 안 해보고 기습적으로 빠바방. 자 시진핑이 뒤통수를 딱 맞았어. 그럼 시진핑은 어떻게 멱살 잡지요? 한한령이다 이거사. 그래서 그 한한령으로 한국의 관광산업, 한국의 호텔산업, 한국의 문화산업 개박살이 났습니다.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때 박근혜하고 황교안하고 이제 쌍으로 똥을 쌌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똥을 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혁쟁이 저런 애들이 저 가세형 가가지고 문재인 때문에 한한령이었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신문만이라도 좀 찾아봐. 너네 뭐 단기 기억 상실증이니? 자 얘들이 이런 헛소리를 한참을 해놓고 마지막에 지들끼리 낄낄대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이거 정권만 바뀌면 우리끼리 다 한 자리씩 논아먹을 수가 있다. 어떤 자리들? KBS에도 가고 TBS에도 가고 우리가 다 공중파 나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우리도 이제 방송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열심히 합시다 이럽니다.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게 새로운 방송 트렌드를 지금 뭐 선두적으로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애청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있고 세 분 건강하시고 나중에 꼭 이루시고 싶은 거 이루고 교통방송 꼭 하시고 KBS 더 라이브 꼭 하시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상파의 주력이 되는 그날까지 내가 나름대로 방송 업계에 15년을 몸을 담았는데 말이죠. 자기 헛소리라는 사실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내가 우파라서 KBS를 못 나가고 MBC에서 쫓겨났니? 쟤네 진짜 단기 기억 상실증인가 봐. 야 봐봐 형이 말이야. 어쨌든 방송 작가로 1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이 바닥에 기획 좀 했다는 엉아로서 한 줌의 사심 없이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다가 니네 상황을 짚어줄게. 내가 새 프로그램을 론칭하는데 이제 작가로 참여를 합니다. 외인 작가니까 이제 기획회의 할 때 이제 CP하고 뭐 PD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요. 근데 PD라는 애가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이번에 우리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방영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야 이 씨발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냐? 뭐라고? 너 미쳤니? 야 방심해서 잘릴 일 있니 지금? 난 빠질 테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봐봐. 니네가 우파라고 해서 방송에서 잘렸냐고. 니네가 해왔던 그 역사를 되짚어보란 말이야. 니네가 그 몇 년 동안에 지금까지 뭔 짓을 했는지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혁재 선생님이 사회면에 나왔던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룸살롱 폭행, 라디오 DJ 전격 하차. 벌써 이게 11년 전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이 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2억 원을 가져가셔놓고 안 갚았습니다. 이혁재 선생님께서는 회사 사정이 좋지가 않다. 좀만 기다려라. 여기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 근데 또 2021년에 자 이혁재 또 피소 또 2천만 원을 빌려간 뒤에 갚겠다고 반복만 하고 있다. 자 다음은 전 MBC 기자입니다. 전 MBC 기자. 우리 선생님은 기사가 화려하시네. MBC 김세희 극우 만화가 윤서인 인터뷰 논란. MBC 정상화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김세희가 재직 시절에 인터뷰를 여러 번 조작을 했다. 기자가 인터뷰를 조작을 했다. 이건 그냥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사 고소를 안 당한 게 다행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안 끝났습니다. 보세요. 자 백남기 씨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 김세희 나란히 벌금형 확정. 전과가 있으시고요. 생각을 해봐. 야 너 같으면은 윤서인 같은 친구들의 그 인터뷰를 따가지고 그걸로 조작 기사를 냈다가 걸린 경우, 그리고 이제 국가폭력의 피해자 그분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막말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기자로 채용을 하겠니? 너 같으면? 생각을 해봐. 네가. 다음 전 국회의원입니다. 전 국회의원. 자 이분은 너무 많아요. 이분은 너무 많아. 그래서 살짝만 중요한 거 몇 개만 살짝만. 자
불륜 스캔들 강용석. 간통죄는 현장 덮쳐야 발언 다시 화제. 아, 대단하신 분이고요. 역시 법률 전문가답습니다. 역시. 네. 자, 그다음 일베 고소하면 왕대박. 댓글 공장 운영. 아, 댓글 공장. 제조업에 종사하신 분이네. 공장을 운영하셨네. 고소하면 왕대박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이 멘트죠. 일단 풍동 보고 일베 올려서 좀 화제되게 하라 했어. 아,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같이 일한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 그분. 이 인간은 이제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네. 쓰레기 같은 짓을. 네. 자, 우리 가세현 선생님들. 제가 좀 그런 충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20살 넘은 성인들이 말이죠. 자기 밥벌이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필수적인 근로 요건이 뭐냐면 지가 어떤 인간인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뭘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거를 못하는 애들은 알바 구하기도 힘들어. 정신을 차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간만에 저희가 우리 가세현 프렌즈하고 놀아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구독은 동지, 저번은 템플, 멤버십은 동료. 헬 예!